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해봤냐면 처음 겪는 그대를 위한 손에 잡히는 대입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처음 겪는이라고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고등학교에서 현직으로 교사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분들 입시는 저는 처음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본인들 입시 겪은 거는 저는 그걸로 내가 우리 아이의 입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때 입시는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입시 구조는 아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현직에서 고등학교 교사 뭐 최소 5년 이상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님들한테는 처음 겪는 일일 거다. 더욱이 학생들은 더욱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겪는 그 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손에 잡히는 일이라는 이름을 지어 본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셔도 굉장히 많이 알고 가시는 거고 관점을 정확히 세우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제 마음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입시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학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관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몸이 아파요. 근데 만약에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야 한다.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제가 의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이걸 알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럼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겠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이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정도 내가 관점을 잡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입시는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생은 운동선수예요. 학생은 운동선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코치인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가르치신 분, 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는 후원가 학부모님은 저는 후원가라고 생각을 해요. 후원가. 후원가라는 거는 이제 불을 좀 뒤쪽으로. 아까 처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좀 있으면 글씨 크게 나와요. 학부모님은 후원가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후원가라는 건 이제 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학생 혼자의 힘만으로 그러니까 버티기 힘든 구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략에 맞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요 전혀 다른 대학에 가게 되는 게 지금의 입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겪었던 입시 때와는 정말 많이 다르게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줄 세우기식으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정시 100%로 해서 수능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했고 줄 세우듯이 해서 특별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서 갔어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배치표 한 장 놓고서 기억나실 거예요. 줄 쫙 대고 이 밑으로 봐, 위로만 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던 시절이죠.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가셨죠, 대학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90년대 후반 학부모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배치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미해요. 그런 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굉장히 변수가 복잡해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마의 무기라고 하거든요. 수시에서 이제 6번을 쓰는데 그 6개를 정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회를 준비한 거는 저는 대상을 이런 설명회를 준비할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실제 고등학교에서 고2 담임도 해보고 고3 담임도 해봤지만 고2, 고3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건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중학교 1, 2학년이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제가 실제 담임을 해보고 했을 때 중학교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고등학교 오면 당연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하다가 2학기도 그냥 지나가다가 고2 때 정신 차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이미 끝났어요. 늦은 게 아니라 끝났어요.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늦은 게 아니고요. 아예 끝났어요.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지금 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한 발 앞서시는 분들이거든요. 만약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분들이 오셨다고 하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먹혀요. 네. 약간 PPT가 좀 잘 안 먹힐 때가 있는데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고2, 고3 담임으로서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고2, 2학년 2학기 때쯤 아니면 고3 1학기 때쯤 상담 많이 오세요. 대부분 다 당황하고 안 믿거나 좌절하세요. 이거는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일단 9등급 체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부터 5등급으로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2022 개정이어서 5등급으로 바뀌는데 그동안에 이제 9등급 체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탄 지역도 대부분 아이들이 서울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려면 최소 내신 2등급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2등급 맞으려면 100분위가 89 이내, 89보다 높아야 하는 거거든요. 11%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 9명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동탄 지역이면 당연히 애들 전부 다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쪽 남쪽에도 갔었지만 그 남쪽에 있는 모든 학생도 다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간단해요. 되게 무조건 다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안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이런 구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신으로 가야 하니까 상대평가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운동선수처럼 학생들이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은 스스로가 뭔가 많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과 가르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설명의 목적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를 오신 분들이 무슨 내가 정보를 그냥 얻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대할 때 우리 아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지금 시점이면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대해줘야겠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써놓은 게 이제 멘탈 케어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2다, 뭐 중3이다, 고1이다 하면 그 학년에 맞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이 애한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되게 냉정해요. 마음의 문을 바로 닫아버려요. 실제로 제가 담임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 아빠랑은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티처스 프로그램도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막 혼내잖아요. 막 그 강사분들이. 제가 봐도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더 답답한 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 때 입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이 정도 대학 나와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해왔던 삶의 성공 공식, 입시에서의 성공 공식이 자기의 자녀한테도 그대로 통할 거다라고 대입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안 통해요.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단 한 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다른 나라 입시이기 때문에 현재 입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멘탈 케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특히 만약에 아버님들 죄송하지만 아버님들 중에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애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경 쓰면서 너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지라고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가장 실패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차피 대학을 어느 정도 보내고 싶고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라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너 놀아도 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란 말은 금기어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애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 말들. 왜냐하면 고2 정도 되면 애들 다 알아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될래와 안 될래가 확연히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한테 너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등급 체계인데 한 3등급 정도 맞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아이 분명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중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던 애예요. 중학교 때 성취 수준 전부 A 맞아도 고등학교는 3, 4등급 맞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는 다 절대평가잖아요.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성취 수준 A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에서 만약에 B가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특히 만약에 중학교에서 영어가 B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 가면 한 7등은 맞을 수 있어요. 6, 7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지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한 3, 4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2, 3등급 맞는다고 하거든요. 실제 4등급 맞으면 한 2, 3등급 맞아요 이래요. 모의고사 성적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랑 고3 때 담임쌤이랑 상담을 딱 봤는데 성적표를 딱 깠더니 내신이 4등급 초반대, 모의고사 5등급 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아이한테 야, 너 열심히 해가지고 약대 가고 해야지 뭐 이러면 애가 엄청 상처받아요. 그리고 아빠 꼰대라고. 그게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지금 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미 암이 한 80% 진행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지금부터 영어의 상태가 어쩐지 여기 예를 들어서 학원을 통해서 학원에 계신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중학교 때 다 봐요. 내신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고등학교 가면 다 무너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님이 영어를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제일 반대하는 건 엄마표 영어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 힘들어요. 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진학에 관련된 것도 이제 관점을 갖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얘네를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걸 먼저 관점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진로 수업이 매우 강화가 돼 있어요. 학교에 진로 검사를 되게 다양하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꼭 진로 시간에 무슨 심리검사 하는지 접근검사 하는지를 살펴보고 애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때 어떤 진로를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에 오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실제로. 오늘따라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 안 넘어가네. 이걸 그냥 바로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입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시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는 많아요.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내거화 시켜가지고 소화시켜서 이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외대 영어교육과 나와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담임도 오랫동안 했었고 영어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대입 진학의 기초를 좀 이해를 하시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을 지금부터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알고 늦어요. 엄청 늦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입시가 저연령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대 준비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다고 얼마 전에 사교육비 많이 늘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비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입시는요. 초등학교 때 돈을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가장 돈을 안 써도 되는 시기는요. 고3이에요. 고3, 고2. 고2, 고3 때는 돈을 한 푼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인강비 빼고. 인강비는 제가 안 쳐요. 별로 부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 좀 보내고 인강비 좀 보내는 것 정도는 저는 사교육비로 그렇게 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뭐 쓸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만약에 10을 쓴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한 6, 7을 써야 돼요. 초등학교 때. 지금 입시는 중학교 때 한 3, 4를 쓰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다 빼야 돼요. 왜냐? 혼자 공부해요. 혼자 최대한 공부해야 하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든 다 시켜봐야 하는 거죠. 얘가 뭘 잘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기본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요즘 수능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부모님 때 수능 영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때 수능 영어는 영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중2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90년대에 내가 영어 수능 영어 80점 맞았다고 절대 애한테 자랑하시면 안 돼요. 만점 맞았다고. 아 그럼 나 중학교 2학년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워. 엄청 쉬워요.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어학원에서 시험 치면 한번 단어들 한번 봐보세요. 중1 옛날에 중1, 2 때 배웠던 단어들을 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현재 입시예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준비할 게 내신, 기록,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생기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2022 개정으로 바뀌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내신이 5등급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대폭 개편이 됐는데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 거는 변별력이 많이 약화가 될 것이다 라는 물론 과목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수학이 인문계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탐구가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6차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6차 수능이 2004학년도까지가 6차 수능이거든요. 그때는 통합으로 봤죠. 기억나실 거예요. 120점 만점에 72, 48.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바뀌었냐면 다 잘하는 뽀뽀식까지 바뀌었어요. 왜냐면 내신 못 믿겠다. 수능 못 믿겠다. 생기부 기록도 완전히 다 못 믿겠다. 결국엔 세 가지 다 잘하는 애만 뽑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도 애들이 해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세 개를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 손을 놓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려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철저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던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특히 고등학생들 오면 이제 곧 3월 26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고1 애들. 그 모의고사 한 번 보고 나면 애들 거의 무너져요. 왜냐? 중학교 때 제대로 한 번도 7, 8시간 앉아서 시험 쳐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오는 순간 바로 그 시험이 3월부터 바로 시작이 돼요. 3월 달에 한 번 보고 나면 애들 다음날 6월 달부터 다 그날 배가 아파요. 6월 달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모의고사 날 요즘 출석률 매우 안 좋습니다. 엄청 많이 빠져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지금 개근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뭘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리고 특히 첫 시험, 내신 첫 시험 보고 나면 다 충격에 빠져요. 영어 내신 서답형. 이렇게 주관식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파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정시. 그러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 지금 대학에서 흐름이 내신만 잘하는 애를 원하지 않고요. 수능만 잘 보는 애를 원하지도 않고 생기부 기록만 좋은 애를 원하지 않아요. 다 잘하는 애를 원해요. 그리고 2028학년도부터는 그 흐름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두 다 예측하고 있어요. 내신이 5등급제로 가고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절대 놓으면 안 되고요. 전략은 학생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전략을 만들어줘요. 네, 넘겨주세요. 2022 개정이 지금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될까봐 2022 개정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더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선택 과목이 일반 진로 융합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좀 넘겨주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서 좀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에서 핵심은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누적 비율이 10%로 바뀌어요. 1등급이. 근데 여기에서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2등급까지가 11%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가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써볼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어요. 2등급이 넘어가면 서울 쪽에 있는 학교는 사실상 힘든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1등급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등급을 벗어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 10% 알기.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다 1등급을 맞아야지 서울에 이름 들어온 대학을 그나마 써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내신이 이제 서울에 쓸 애들은 전부 다 내신 전부 1등급일 거예요. 2등급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전부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제가 내신 기록 수능이니까 다 중요하냐면 자, 전부 내신 1등급이죠? 뭘로 변별할까요? 그럼 당연히 수능 최저 걸리겠죠. 그 다음에 기록.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와 종합으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나눠진 거지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져요. 교과의 종합화, 종합의 교과화예요. 한마디로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야 돼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수능도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합쳐지거든요. 그동안의 선택이 전부 합쳐지는 거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인문계 수준으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수능 그러니까 탐구가 이제 예전에 그 6차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좀 빨리빨리 넘기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게 대학 진학에 대한 소스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예요. 여기가 물론 학원이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과 학교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장점이 있고 학교의 장점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 때와 가장 괴리감이 큰 영역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학에 관련돼서는 절대 학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대입 진학에 관련된 가장 고급 정보이면서 정확한 정보는 학교에만 있어요. 제가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죠. 공교육을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게임이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10년 전, 15년 전.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고2, 고3 때 이상한 데 돈을 많이 쓰세요. 돈을 아주 많이 쓰세요. 이상한데. 절대 쓸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쓰세요. 학교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요. 학교를 철저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대교협이라고 이제 아이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르는 애가 없을 텐데 한마디로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2,000 몇 개의 고등학교의 모든 누적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빅데이터, 빅서버예요. 저거는 학교에서만 열리고요. 학교 선생님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저거를 한번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자료는요.
요즘은 학교마다 학교 자체 3개년, 5개년 자료가 다 대외비로 있어요. 요즘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적으로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전년도, 3년 전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만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 절대 공개를 안 하니까. 학교 선생님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교연만 봐도 90에서 95%가 예측이 가능한데요. 학교 자체 자료를 보면 98, 9%가 예측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방점을 하나 더 찍어주는 게 요즘 대학에서 애들 모집이 잘 안 되잖아요. 서울에 이름 들어보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지금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만의 대외비 자료를 다 주고 가요. 어떻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다니는지. 저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 선생님이 다 갖고 있어요. 특히 담임선생님이랑 그 학교의 진로 진학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들 시절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을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어요. 진학에 관해서 배치표를 좀 신뢰하고 있지. 그런 학원 배치표 요즘 수시 모집에서 만들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아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학교를 철저하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 알고 온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보면 30년 중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해요. 나머지는 다 밖을 나돌아다녀요. 안 믿고 옛날 생각하고. 학생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학생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있다는 걸.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그냥 애가 굳이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다가가서 굳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어디 가나 뭐 대학교 입학처에도 물론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 사이트가. 그 다음에 책 수박 먹고 대학 간다라고 이 책은 뭐 너무 유명한 책인데 고등학교 모든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한 번씩 있는 책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상담센터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공교육 쪽에. 저희 전화번호 제가 써놨잖아요. 상담센터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분들 최고의 전문가예요. 완전 무림의 고수예요. 하지만 사교육 쪽에 나올 수 없어요. 법 때문에. 그렇죠.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 사교육 쪽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 뿐인 거예요. 진학에 관련해서는 공교육 쪽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 대입전형 4년 예고제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리 예측 가능하게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28, 9학년도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발표가 났죠. 이미 발표 났고 28학년도에 어떻게 할 거라고 이미 다 발표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면 고2, 만약에 올해 고2인 애들을 대상으로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도 1년 반 전에 다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반 전에 발표가 다 나거든요. 어떻게 뽑을 거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관점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다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때 관점을 다 잡는 거고요.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랑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요즘 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어요. 고1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담임이 몇 학년일 것 같아요? 고1이요? 고3이죠. 왜 그럴까요? 네? 혹시 이유를 알 것 같으세요? 왜 고3을 선생님들 하고 싶어 할까요? 다 정해져 있어서. 네, 하나니까 간단하게. 네,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줄 게 없어요. 별로.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1 선생님이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요. 뭐 때문에?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년에 선택을 뭘 들을지를 한 3차, 4차, 5차에 걸쳐서 계속 조사를 해요, 학교에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대입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고1 때 뭐를 선택할지를 왜 고민을 할까요? 자기가 진로를 뭐를 할지를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로를 뭐를 해야 할지를 언제 고민을 해야 할까요? 중학교 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2, 3 이걸 듣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면 아마 울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회를 어디 가서 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와서 들으면 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별로 준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고1 때 선택 과목이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를. 그걸 가지고 고2 때부터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고1 때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고1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전쟁이거든요. 내신과 수행평가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 와중에 자기가 선택하고 뭐 해야 할지까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상당 부분 고민을 좀 어느 정도 마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중학교 때 진로 과목이 매우 강화가 돼 있어요. 그 중학교 진로 시간에 도대체 우리 애가 뭐를 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요. 중학교 진로 수업 시간에 우리 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검사가 도대체 뭔지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같은 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인문계 성향인 건지 이공계 성향인 건지 이공계면은 공대 쪽인 건지 생명과학 쪽인 건지 의대 쪽인 건지 간호대 쪽인 건지 아니면 얘는 절대 이공계는 갈 수 없는 성향인 건지 예체능인 건지 중학교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도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4월 말에 다 발표가 돼요. 전부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교과로 어떻게 쓸 건지 중학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 전략을 미리 다 수립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고3 때 편안하게 고3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포인트 돼요. 돼요. 근데 함의가 있다면 이건 거예요. 과목 선택이 전공, 대학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미리 알아야 전략이 수립되고 내신과 수능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를 고민하는 거고요. 3학년 때는 이제 6개 뭐 쓸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일단 크게 보면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죠. 근데 요즘 지방 쪽은 추가 모집까지도 많이 해요. 왜냐면 애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수시 모집에서 재학생들은 다 가야 하는 거죠. 웬만하면 가야 합니다. 특히 동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결들을 확연히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나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고등학교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수준이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시로는 유의미한 학교를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도 아니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정 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다. 전국에. 정시로 유의미한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 빼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수시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재학생들. 6번 지원할 수 있죠. 6번 지원한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 6개가 아니죠. 똑같은 대학을 여러 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을 달리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큰 소득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시모집 대학 합격자는 최초 및 충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나온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네, 수시 납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시에서 여기서 합의는 뭐냐면요. 정시에서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수시에서 엉뚱한 대학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예측을 하려면 평소에 수능 성적이 예측이 가능해야겠죠. 수능 성적이 예측이 가능하려면 모의고사를 잘 봐야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 모의고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의고사가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의고사 날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잘 가는 서울의 최상위권, 나름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애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수십 년은 아니고요, 10여 년간 관찰을 해보면서 느낀 결론은, 일단 서울대 가고 이런 애들은요 무조건 3년 개근이에요. 아파도 무조건 나와요. 학교 무조건 3년 개근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의고사 날 단 한 번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빠지면 빠질수록 대학에서 멀어져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근데 요즘 부모님들도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날 그거 학교 뭐 기록이 안 남죠 선생님 이래요. 왜 남지는 않죠. 대학에서 멀어지는 거죠. 많이 빠져요 모의고사 날. 일단 모의고사 날 빠지면 대학에서 아주 멀어진다 생각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전략을 세울 수 없게 돼요. 모의고사에 빠지면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돼요. 정시에서 예측이 안 되면 수시 어디 쓸지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여기 붙으면 최초 충원이라도 붙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어요. 붙는 순간 아예 정시 지원 못해요. 아예 지원 못하게 막아놨다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정시에서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고1 3월 모의고사 때부터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총 수능 포함 15번 있습니다. 1년에 4번, 고1 4번, 고2 4번, 3학년 때 수능 포함 7번 있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절대 빠지면 이때 절대 빠지지 않는 애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딱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만 안 빠져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자기 할 일 하고 노는 애들. 그게 습관이 딱 되어 있어야 하는. 그 통제력이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결정이 나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알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초등학교 4, 5학년만 가도 말 안 듣잖아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 중등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여기서 이거 듣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모의고사 때 1년 내내 다 빠졌습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 3, 4번이 다 빠졌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얘 어떤 생각이겠어요? 좌절만 느끼겠죠. 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의가 있는데요. 복수지원 등록 예외대학이 있어요. 6번을 쓰는데 그 6번과 관계없이 무제한을 쓸 수 있는 대학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된 대학인데, 여기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학교는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 이 학교예요. 기술원. 요즘 대세는 저쪽 기술원이에요. 왜냐면 요즘 이공계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학교들이 수준이 꽤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한국과학기술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라고 하는 학교들이 수준이 꽤 높아요. 서울권 수준입니다.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 수준이에요. 지방에 있다고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6개 지원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대는 이공계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써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죠. 이공계를 보통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알고 애들은 많이 몰라요. 이거를 고3 때 아는 애들도 많아요. 이게 예외대학이지. 부모님들이 이미 중학교 때 알고 계시면 훨씬 전략을 짜는 게 용이한 거죠. 아, 6개 쓰고 이공계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스트, 기술원 학교를 노력을 좀 하겠다. 진짜 좋은 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뉴스 요즘 보시면 기술원 한번 써보세요. 여기 출신, 여기가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기 출신 교수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쪽 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일단 이제 올해 기준으로 제가 26학년도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랑 수능에서 보면 이제 수시에서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국 통계 자료고요. 부모님들은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한번 보세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명확한 차이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 쪽은 여기 있는데 수도권이죠, 여기는. 이제 좀만 내려가면 천안 아산 쪽부터는 이제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그쪽은요 정시에서 거의 안 뽑아요.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거예요. 왜냐면 정시로 하면 애들이 안 오니까 학교 문 닫아요. 저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안 뽑아요. 정시로 거의 못 뽑고 있어요. 애들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에 이름 들어본 학교들이 아시다시피 정시 40% 이상 뽑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뽑으면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40% 이상 뽑아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자기 게 아닌데. 이거 보시면 더 확연히 비교가 되죠. 서울 쪽이랑 나머지 지방의 지역들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은 수능으로만 37.6% 이상. 서울 쪽.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애들이 서울로 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수능 내신 기록을 다 잘해야 한다는 거를 고등학교에 와서 알면 이미 늦어요. 왜냐면 미리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와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 와서 알면 늦는다는 게 왜 늦는 거냐면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학교 때 그냥 내신 대비만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뭐 교과서 한 2단원 정도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영어 내신 정도만 달달 좀 교과서 외워가지고 그런 식의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것도 한 번도 점검도 안 해보고 고등학교 그냥 딱 올라오면 영어 포기하게 되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수능 기록을 다 챙겨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을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딱 마음을 먹고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 채로 고등학교 와가지고 증명만 하는 거예요. 나 내신 1등급이다, 수능 1등급 맞는다 이렇게 증명만 하는 거지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9월 8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기간에 6개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언제 정해야겠어요? 한 7, 8월에는 정해야겠죠, 나름대로. 7, 8월에 정하려면 그 전부터도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언제부터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3년이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학기예요. 1학년, 2학기면 다 끝나거든요. 이미 내신 다 결정돼요. 안 바뀌어요. 한번 딱 형성되면. 왜냐면 다 달리잖아요. 노는 애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누가 놀겠어요.
다 내신 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그 수능 같은 경우 왜 점수 올리기 힘들겠어요? 재수생을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작년 수능에서요, 재학생이 30만이고 N수생이 16만이에요. 재학생이 30만이고 N수생이 16만이라고요. 90년대에는 60만 수험생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때는 재수생 5만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재학생이 30만인데 N수생이 16만이에요. 그럼 수능에서 등급 올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도착가 됐어요.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N수생. 이 구조가 고착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기가 어렵다고요. 재밌는 말도 제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렇고 옛날이랑 똑같은 건데 정시 모집. 근데 교과, 종합, 논술, 정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과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내신으로 줄 세우는 그 느낌의 전형인 거고, 종합 전형이 이제 생기부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보는 거고, 논술도 있죠.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정시 수능이 있죠. 일단 제가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 이거를 또 아까 연결되는 건데,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적정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정시에서는 갈 수 없는 학교가 될 거예요. 아까 비율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시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이거 다 책 보고 공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저도 다 공부를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안 네, 그래서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 6번과 정시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수시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정시한다고.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애는 없어. 그렇게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 6번, 정시 3번 기회를 다 살려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포인트랑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수시 지원의 기준선이 내신 성적이 아닌 수능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오해예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모의고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탄 여기 근처에 동탄 중앙고가 있죠. 동탄 중앙고에서 예를 들어서 1등을 한 애가 있다고 해봐요. 물론 여기 지금 오늘 설명회가 또 그 북동탄 여기 외대어학원에서 서울대를 매년 지역균형으로 한 명씩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균형으로 보내고 있다가 이제 올해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으로 간 애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결의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균형으로 갔냐 일반 전형으로 갔냐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서울대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간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올해 여기에서 일반 전형으로 간 애가 한 명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지역이 수준이 꽤 있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 1등인 애, 당연히 1등이겠죠? 1등인 애가 일반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애들도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상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매년 꼭 꼬박꼬박 2명씩 보낼 수 있는 학교인지를 꼭 봐야 돼요. 만약에 2명을 못 보내는 학교다라면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교예요. 왜냐? 1등인데 서울대 최저 기준을 못 맞춘다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수능. 서울대 최저가 3합 7이에요. 3개의 과목 7등급 안에 들어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애가 그 학교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아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그럼 동탄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 학원에서도 일반 전형으로 간 사례가 나왔거든요. 일반 전형으로 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꽤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내신 성적도 좋지만 내신 성적과 이제 최저를 활용을 해서 무조건 가야 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줄 세우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 되게 불리해요. 무조건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자신의 그 지원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이유는 그거죠. 수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붙은 이력이 있으면 정시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내가 어디 갈 수 있을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면 당연히 수능 성적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선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면요 너무 늦어버려요. 왜냐면 이미 모의고사들 많이 빠졌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받고 올라가야 돼요. 절대 모의고사에 빠지면 안 된다. 부모님도 배 아파도 거기 가서 배 아파. 차라리 잠을 자더라도 학교 와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날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가 어차피 가면 나 잠잘 것 같아 해도 학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의고사는 앉아 있어보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학교 와서 모의고사 날 잠만 하루 종일 잤어도요 본인이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옆에 푸는 애를 보면. 근데 아예 안 오면요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아예 안 오면. 네 다음 되나요? 일단 제가 이제 교과 전형부터 먼저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일단 교과 전형이 정의가 보면요 50% 이상 내신 50% 이상이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신으로 줄 세우는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이 되게 다양해요. 교과 전형도. 그리고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측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내신 성적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입시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입시 결과를 토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서울 쪽을 쓴다면 내신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만 쓰는 전형이고 중복 합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저를 미충족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요즘 중요한 가장 큰 흐름은 정성 요소가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평가. 여기 밑에 써놨죠 제가. 건국, 경희, 고려, 동국, 서울시립, 성균관, 한양대 다 정성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쓸 정도 애들이면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죠. 다 어떤 애들이겠어요? 전부 1등급이겠죠. 뭐에서 갈리겠어요? 생기부 기록에서 갈리겠죠. 수능 최저란. 그러니까 다 잘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더 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중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중 1, 2, 3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고1부터 적용이 확실히 되는 거고요. 근데 올해 고1 애들 지금 이미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걔네들은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게임이 시작이 된 거고 조만간에 걔네들 운명은 한 달 이내 다 결정이 돼요. 지금 고1 올라간 애들은 운명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한 달 이내에 그 아이들이 어떤 대학 갈지가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중3이 옛날 고3이에요. 지금 중3이 옛날 고3이고 중2가 고2이고 중1이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등학생 4, 5학년이 중2, 3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이 중1이에요. 중1.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도 지금 공부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돼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6학년 몇 시간? 한 6학년만 10시간 해야죠.
네. 내가 주말 빼주고 학원 수업 포함시켜줄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만약에 간다,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태어날 때 한 8, 90% 결정이 되고 한 유치원 7세, 초1 때 거의 100% 결정이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은 수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수학적인 머리가 이미 초1 때 끝나요. 저랑 매우 가까웠고 원분이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가깝고 원분이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미 애들 다 자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수업. 맨날 자괴감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괴감도 안 빠져요. 그러려니 이미 초1, 2 때 이미 끝난대요. 근데 수학은 더 빠르더라고요. 영어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 교과 전형도 이렇게 전형 유형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요즘 이거예요. 서류가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그러니까 서울권의 대학들은 내신으로만 줄을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잖아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서울권의 대학들만 따로 정리를 해온 거거든요. 26학년도 기준으로. 네, 제가 이거는 손수 이제 한 땀 한 땀 다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물론 유튜브에 가면 다 정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딱 편하게 한 장으로 딱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딱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서류가 많이 보이시죠? 서류를 많이 뽑는다는 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다 걸려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줄을 세워서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가 맞는 거죠. 내신, 기록, 수능이 다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이게 대학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만 교과 전형인 거예요. 지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한번 보세요. 문의만 교과예요. 느낌 오시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 이제 영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대도 이런 데도 보세요. 뭐 교과로 연세대가 뭐 뽑긴 하는데 뭐 수능 최저가 다 있고요. 비교과 서류 있고요. 한양대 같은 거.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제가 지금 뽑아온 대학들은요. 그 정시 40% 이상으로 뽑으라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대학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제 가고 싶다고 하는 학교들인데 보면은 일관된 흐름이 있죠. 이제 서류가 다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없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면 또 최저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추천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경기권 여기 경기권이니까 제가 경기권의 대학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학교예요. 가천, 가톨릭, 경기, 당국, 아주대학교 여기를 경기권에서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학교들은 아까 서울권이랑 결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2합 6, 7. 그러니까 3합이 없어요. 자, 서울권은 아까 보시면 3합 7, 3합 8, 2합 4, 2합 5가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경기권은 2합 6, 2합 7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결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충남 쪽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보시면 실제로 30만밖에 시험 안 봤어요, 재학생이. N수생이 한 16만. 아마 이날 애들 에버랜드 많이 가는 롯데월드나.
그래서 27학년, 26학년도에는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7년생이 좀 많아요. 보니까 2007년생이 황금돼지띠여가지고 좀 많이 태어났대요. 한 49만 명 정도 있는데 작년에 고1 응시인원이 보니까 10만 명이 또 안 봤나 봐요. 시험을 애들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총 예상이 실제로는 재학생들은 한 30만 볼 것 같고 N수생이 한 17만 볼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애들이 한 4, 5년 후에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N수생이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1대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재학생 반절, N수생 반절. 왜냐하면 여기서 또 실패한 애들이 계속 또 밀고 내려오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지금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안 먹히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맞나요? 정말. 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한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신을 무조건 잘 따야 하는데 그 내신을 잘 따려면 지금 입시 구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바짝 공부해서 내신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이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애들만 최상위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걸 들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고등학생 1학년 이거 알면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중학교 애들이 알아야죠.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수생이 엄청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요.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을 맞았다고, 수학 2등급 맞는다고 해도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한 4, 5등급 맞고 영어 한 3등급 맞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에서 한 1등급에서 2등급씩 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진짜 최상위권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3월 달에 다 1 맞아야 돼요. 다 1 맞아도 실제 수능 때는 2, 3이 나와요. 근데 그 전부 1을 맞으려면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서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도 90년대에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지가 좀 더 많이 있었어요. 여지가. 입시 환경이 좀 달라서. 근데 제가 지금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지가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뉴스에서 왜 초등학생들 사교육비가 엄청 늘어났다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비판하고 싶었다니까요. 입시를 모르는 거예요. 입시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초등 때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등학교 때 쓸 돈이 없다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돈을 다 빼야 돼요. 그 인간비 그런 거 빼고 학원 여기 좀 다니는 거 빼고 돈 쓸 게 없어요, 딱히. 초등학교 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네?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국영수 하는데. 네. 영어, 수학. 네,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게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애가 대학을 잘 가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시간이 너무 네,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90년대 학번 세대한테는 정말 낯선 전형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객관식으로 뽑는 게 공정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시가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큰 착각이에요. 수시나 정시나 둘 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시라고 해서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의 공정성만 담보가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종합전형이 차라리 저는 공정한 것 같아요. 지금 구조화에서.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진짜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에서 정의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정의예요.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이 다양하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줄 세워서 안 뽑겠다는 거예요. 줄 세워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느 책에 써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종합전형으로 대학에서요 잘 뽑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되게 잘 뽑아요. 그 대학에 맞게 애들이.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무조건 종합전형을 살려야 돼요. 자기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에요. 근데 자기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버리고 정시를 매달리는 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지금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2등급이면 실질적으로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거예요. 서울권 대학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런데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학에서 다 꼼꼼하게 볼 겁니다. 원점수 보고 성취도 보고 이 강의 이수자 수 보고 기록 보고 해서 꼼꼼하게 해서 2등급 애들을 다 세분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에서 2등급대로 밀렸다고 해도 끝까지 내신을 놓지 않고 생기부 기록을 잘 챙기면 종합전형으로 여지가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고1 1학기 시험 딱 보자마자 자기 1등급 아니니까 서울로 대학 못 간다 생각하고 난 내신은 아닌가 보다 손을 딱 놔버리면 진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애가 생기다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종합전형을 노릴 수 있는 자세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성실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실도는 중학교 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표 보시면서 그 수행평가 같은 데서 점수 만약에 자녀가 봤을 때 수행평가에 점수 깎여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제때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만 내도 웬만하면 만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챙기셔야 돼요. 수행평가 중학교 때부터 제때 내는 거. 특히 남학생들이 제때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챙겨주셔도 얘가 고등학교 가서 전략이 쓴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네, 넘겨주세요. 일단은 이거는 중학생 때부터 이런 데서 지금 학교 진로 시간에 진로 검사를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여기 보면 검사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종합전형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리면 일단 지금 중학교 진로 시간에 뭐를 하는지를 꼭 파악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뽑겠다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학업, 진로, 공동체 영향이 있는지 골고루 다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뽑는 게 아니라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와가지고 대학에 와서 이 과를 제대로 충성도 높게 다닐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뽑겠다고. 이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뽑겠다고 다 공개를 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학업 역량 일단 성취 수준, 내 성취는 공부 잘하는 애. 일단 공부 잘하는 게 기본입니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데 기록만 좋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과와 연관된 그 선택 과목을 제대로 듣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고1 때 고민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이거 잘하면 이것도 같이 잘할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업 성취도에서. 당연히 국영수사가 잘하는 건 뭐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 교과목 이것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을 뽑을 때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유난히 소홀한 과목 있는 애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중학교 때 형성이 됩니다. 중학교 때 시험 과목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있고 기술 과정이 있고 도덕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나 기술 과정은 버려. 나 도덕은 버릴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한문은 버려. 그냥 나 국영수, 영어, 수학, 영어, 수학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사는 당연히 기본으로 잘해야 하는 건데 이거 네, 균형 잡힌 애들. 중학교 때부터 벌써 뭐 특정 교과목은 난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더 심해져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국영수사가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다른 과목까지 다 버려버리면 걔는 정말 힘든 거고, 특히 국영수사가 성적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특정 과목에서 막 성적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성적표 한번 보시면서 전 과목 골고루 다 얘가 놓치지 않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아예 뭐 기술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역사 알아서 뭐해? 나 이공계 갈 건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 때도 바르게 올바르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 마음 똑같죠. 그런 애한테 당연히 마음이 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만 따로 빼서 제가 한 3시간 해야 할 정도로 탐구력에 가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는 지금 제가 좀 말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교과 시간에 배운 거에서 좀 더 심화 확장해서 얘가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 기록에 다 잘 남겨져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생기부 같은 거 흐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국어 시간에도 의대 뭐 의학 정보 관련해서 뭐 발표하고 수학 시간에도 의대 관련해서 뭐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고 과학 시간에도 의대 관련해서 발표했다는 뭐 기록이 있고 영어 시간에도 의대 관련해서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영어 시간에 뭐를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영어 자체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자체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면 대학에서 알아서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의대 와서 원서 잘 읽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국영수사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골고루. 그래서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단위, 수강자 수 이거 다 따질 거거든요.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억울한 일이 상대적으로 덜 생겨요. 오히려. 안타깝게 내가 2등급이 됐어요. 5등급 체계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거 다 감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전부 안타까운 애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 종합전형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 고등학교 가서. 근데 이런 마인드를 중학교 때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종합전형 연습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상식대 가지고 뭐 영어만 뭐 지필고사 때 공부하고 수학만 좀 하고 뭐 나머지 과목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내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기본은 교과 수업입니다. 그냥 무조건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잠 시간 줄이지 말고요. 잠은 꼭 7시간에서 8시간 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11시에서 한 7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공부 1등하는 특징은 잠을 줄이지 않아요. 딱 11시에서 7시 이 시간을 지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지 미세수면이 발생하지 않아요. 미세수면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교과 수업 시간에 충실해요. 종합전형으로 잘 가고 싶으면 잠 시간을 줄이지 말고요. 쓸데없이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앞에 앉아서 잘 들으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종합전형이 힘들어요. 근데 재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종합전형도 뽑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 좀 넘겨주세요. 네. 생기부도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한번 생기부 떼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거? 거의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생기부 굉장히 쪽수도 많고 물론 규정도 매년 바뀌긴 하는데 나중에 이 생기부 기록으로 이제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제가 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연습도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수상 경력은 일단 들어가지는 않아요.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진로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제가 이쪽에 빨간색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중요해요. 왜 다 중요하냐면 생기부 기재 항목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이 지금 다 기록을 잘 챙겨야 하는데 이런 기록을 잘 챙기려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습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전형 서울권 대학들 뽑는 방식입니다.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는 최저 기준은 보통 없어요. 최저 기준은 보통 없고 방법이 이제 보통 단계별로 많이 합니다. 면접을 많이 봐요. 면접에서 보면 고려대랑 서울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해서 생기부를 물어봐요. 보통은. 네, 일단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도 보면은 이제 서류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네, 넘겨주세요. 네,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이화여자가 좀 특이하게 종합인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홍익대도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 네, 한양대도 최저가 생겼고요. 네, 종합인데도. 근데 여기서 하나 함의는 뭐냐면 종합인데 최저가 있는 학교면 최저 맞추면 도출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최저를 많이 못 맞추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최저는 대부분 이제 없어요. 경기권 밑으로 내려가면 종합에서 최저 걷는 학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생기부로 갑니다. 이거 네, 넘겨주셔도 돼요. 네, 그다음 넘겨주시고. 제가 원래는 이거까지 이게 이제 오늘 원래 정점인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6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거 보는데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제가 지금부터 학부모님한테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랑 그 다음에 대학교 선택할 때 있잖아요.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 부모님이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선택하지 마세요. 무조건 애가 선택하고 마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상담에서 용어 따온 건데 자기존중이랑 유기체 경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기체 경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이게 부모님의 압력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간 애를 지켜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선택을 하는 컨설팅 업체를 받았든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조언을 받았든
뭐 선생님이 뭐 정해주든 이런 식으로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가잖아요. 재수 상수예요. 마음에 안 들고 무조건 애가 마음에 드는 데로 가야 돼요. 일단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교과랑 종합은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그 교과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 줄 세우는 거고 종합 전형은 다양하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용어를 써놓은 게 딴 게 아니라 그 야구에서 연봉 고가 산정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야구에서 그 연봉 얼마인지 결정을 할 때 단순하게 홈런 몇 개 쳤냐 타율 얼마냐 가지고 결정 안 하거든요. 수백 개의 그 고가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생각보다 공정하더라고요. 억울함이 덜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결국에는 이제 직관과 객관 사이에서 이제 어느 순간 지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요. 데이터만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직관만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이제 이거를 잘 혼용을 해야 하는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뒤에 거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음식 6개 고른다고 하면 어떻게 고르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16개 있잖아요. 그 대학교 선택하는 게 음식 고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식을 고른다고 하면 어떻게 고르실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기서 16개 중에 6개 고른다고 하면 저는 일단 뺄 거예요. 먼저.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면을 안 먹거든요. 라면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 종류 다 빼요. 칼국수 빼고 짜장면 빼고 짬뽕 빼고 라면 빼고 마제수밥 빼고 스파게티 빼요. 그러면 이렇게만 빼도 상당수 좁혀지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복, 낙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꼭 집어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쓸 때도요. 대학 그냥 200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 200개 대학을 다 알아볼 수가 없고 그 다 알아보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도도 가져왔는데 애들한테는 원래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지도를 딱 펼쳐놔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교실에 있는 지도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딱 보여주면 전국 대학교 지도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네가 절대 안 가고 싶은 데부터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다 빼요. 여기 다 빼고 어디만 남아요? 경기도하고 서울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고 싶은 데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전혀. 강원도 안 가고 싶은데 왜 알아봐요?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모님들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자기가 내신이 3등급이잖아요. 내신 3등급 때 대학 다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다 자기가 안 가고 싶은 데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원서를 못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물어봐야 돼요. 애한테. 너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어? 절대 안 가고 싶은 데는 어디야? 그러면 애들은 다 똑같아져요. 전부 다 경기도랑 서울로 수렴이 돼요. 여기서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꼭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나 약대는 꼭 쓰고 싶어 하면 약대는 꼭 집어넣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원서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중2면은 한 2년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1 때부터 선택 과목 결정이 하기 때문에 1,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2, 3 때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2만 올라가면 선생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너 어디 대학 가고 싶은지 6개 적어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려면 얘가 어디 대학 학과를 가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대학 학과를 가고 싶은지조차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정해요. 그 6개를 못 써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고3 8월 달까지도 6개를 못 써요. 대부분 아이들이 한 3개 정도만 겨우 정해요. 그
그리고 두세 개를 그 원서 접수 기간에 눈치 싸움하고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좀 버리는 거죠. 근데 걔 중에 한두 명은 미리 다 고민해서 딱딱딱 써요. 첫날에 다 써버려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미리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후회가 남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개를 쓰는데 1순위랑 6순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순위랑 6순위라고 하면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단골 질문이었던 건데 1순위랑 6순위가 뭐가 중요한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 1순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6순위가 중요해요. 왜 6순위가 중요하냐면요. 원서를 쓸 때 아까 정시에서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시에서 어느 정도 써야 할지를 알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쳐봐요. 그럼 수시 모집에서는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요? 여기보다 약간씩 높게 써야겠죠. 이게 상식이죠. 낮게 쓰면 억울하겠죠. 그럼 일단 정시로 어디 갈지 알아야겠죠. 그걸 안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짝 올려야 돼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이 기초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할지가 정해지면 여기는 자기 마음이에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6개를 다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슬픈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6개를 다 붙은 애들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6개를 다 붙었다는 건 얘는 어떻게 쓴 거예요? 굉장히 하향, 그러니까 자기 성적보다 훨씬 못한 학교를 많이 쓴 거예요. 6개 다 붙은 애와 다 떨어진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웃고 있을까요? 다 떨어진 애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저는 차라리 6개 다 붙을 바에는 다 떨어지라고요. 차라리 6개 다 붙을 바에는 다 떨어져. 6개 다 붙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물론 학교에서는 6개 다 붙여가지고 막 실적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저희 학생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학교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든 많이 붙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 한 개만 붙겠어요. 한 개나 2개.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학교를 위한 식으로 원서 쓸 이유가 전혀 없다. 학교 실적 높여주기 위해서 원서 쓸 필요 없고 오직 너만을 생각하면서 써라. 그래서 6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6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합격 가능성이 일단 높은 데 써야겠죠. 왜냐면 제일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내가 붙을지 말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순위만 합격했을 때 진짜 다니고 싶은 집.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잖아요. 여기 다 떨어졌어요. 6순위 하나만 붙었어요. 근데 내년에 재수 안 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지. 그 학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적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일지라도 전국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합격할 만한 대학이 다 있겠죠. 근데 거기가 자기가 다니고 싶은 데가 아니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내년에 재수할 대학을 뭐하고 써요? 어차피 내년에 재수할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데 후회 안 하게. 6순위도 무조건 네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수없이 물어보죠. 선생님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제 가장 큰 원칙, 상담할 때 원칙. 절대 어디 대학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가천대가 좋아요, 경기대가 좋아요. 모르죠. 오직 본인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학에 가서 마음에 안 들어 본인 선택해서 갔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잘 다녀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반수한다니까요.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쓸 때 무조건 내년에
재수 안 하고 다닐 때 6개만 써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고3 때 알면 너무 늦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고1, 2 때부터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장착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애가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고등학교 오면은 다 같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 가다가 1학년 1학기 지나가고 대부분 애들이. 그러다 2학년 되면 또 막 멍하니 지나가요. 그러다가 고3 딱 맞이하는 애들이 대부분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회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지를 않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미안하지만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네, 다음 넘겨주세요. 1순위는 막말로 서울 내신이 4등급이어도 서울대 써도 돼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떨어질 때 쓰는 건데. 합격 가능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도 낮고 지원하지 않으면 근데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을 필요도 없고. 자, 여기에서 바로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죠. 내신 등급까지. 그러니까 5, 6순위는 교과 전형 위주로 쓰는 거예요. 1, 2순위는 종합 전형 위주로 쓰는 게 그래서 그 비율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황금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에 따라서 도전적으로 쓰고 싶은 애는 6종합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애는 6교과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애는 보통 없고 보통은 3대3, 4대2, 2대4로 하겠죠. 아니면 재수할 마음이면 6논술을 쓰겠죠. 논술로만 쫙 다 쓰겠죠. 그럼 걔는 나는 재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논술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내신을 뛰어넘는 학교를 쓴다는 거잖아요.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합격 가능성도 엄청 떨어지고. 근데 그걸 6개를 다 논술로 쓴다는 건 재수할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이건 희귀한 경우고 보통은 3대3, 2대4, 4대2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점이 고3 때 하면 너무 늦더라는 거죠. 고1, 2, 중2, 3 때 이거에 대한 교육을 근데 실제로 요즘 중학교 2, 3학년에서 이런 교육을 하긴 합니다. 진로 시간에. 실제로. 아이들 대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좀 알고 애도 알고 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옆에서 도와만 주시는 거죠. 선택은 무조건 네가.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는 넘겨주세요. 북동탄 외대여학원 출신에서 지금 역대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줬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매우 기본기를 탄탄하게 열심히 했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공통적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학생, 네, 이번에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입니다. 무려 일반 전형으로.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요, 그 신기에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생이라고 다 같은 서울대생이 아닙니다. 뭘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서울대생 나눠지거든요. 근데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 특히 이쪽의 학교에서 은혜고였죠, 이 학생이. 네, 은혜고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공립 학교 맞죠, 원장님. 국공립 학교의 일반적인 학교에서 종합 전형으로 갔다는 거는 일반 전형으로 갔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이고 특히 이 학원에서 한 7년인가 여기 다녔다고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험생활로 외대 여학원을 보냈고 영어는 100점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도 다 100점을 맞았다고 하고 스피킹, 라이팅, 리딩, 그래머, 리스닝을 모두 배우기 시작했으며 매일 단어 시험을 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영어를 항상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실제 성적표를 다음에 볼까요? 네, 실제 이 아이 영어 성적을 봤는데 와우 깜짝 놀랐어요. 다 100, 100, 98, 99.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표준 편차를 보니까요, 이 은혜고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표준 편차 되게 높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격차가 엄청 큰 학교예요. 이게 전국 단위로 비교해볼 때 굉장히 그 수준 차이가 심한 학교예요. 보통 표준 편차 20 안 넘거든요. 표준 편차 20이 넘었다는 건 애들 사이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학교인데 그 안에서 얘가 다 100점을 찍은 거예요. 99, 98. 그래가지고 서울대 일반 전형학교. 근데 이 아이가 이 학원에서 7년간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기를 아주 탄탄히 바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전략, 네, 별건 아니고 공부 잘하면 됩니다. 네, 일단 저 여기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네.